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정부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부를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시각, 전망,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이제 뷰 포인트, 보는 방법 혹은 접근 방법, 어프로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작게 이야기하면 theory, 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갖다 하나의 제도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겠죠. 행위자, 집단 혹은 엘리트 이런 그 행위자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크게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큰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크게 제도를 갖다 중심으로 볼 것이냐, 행위자라는 걸 갖다 액트 위주로 볼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행위자들이 만들어냈던 문화적인 측면을 갖다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제일 그 전통적이고 오래된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 중에서는 권력을 가진, 우리 정부를 볼 때 권력을 누가 가졌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엘리트가 가졌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나눠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다원주의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원주의 이전에 조금 이제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를 갖다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론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하셨죠,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제도론의 여러분들 특징 있죠.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전통적이고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주로 이제 그 전에 정치학이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정치학적 연구는 이제 헌법학자들, 공법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뭐 행정법하고. 그래서 약간 법 제도론적, 그래서 법적인 내용들이 많고, 특히 이제 정부의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기반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대개 다 그 사람들도 책임 안 질라 그러면 다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도론적 접근 방법, 또 이제 앞에다가 이제 법적인 것 말이란 법적인 것을 붙여서 법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legal institutionalism 혹은 여기 제도론 그러면 institutionalism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료에다 써놓은 것처럼 공식적인 정부 기관들의 조직 행태나 구조, 그 다음에 권한의 배분, 기능적 상호관계와 이들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헌법, 그에 근거를 한 관계, 법령 간의 규범적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또 역사적인 측면들을 갖다 또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조금 잘렸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정부론적 접근 방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검토인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법적인 제도론적인 거, 그 기본 정부의 구조, 여러분들 헌법에 보면 정부 구조론이 있죠, 그죠?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과 어떻게 되어 있고, 헌법에다 딱 이래. 헌법이 우리 기본권에 관한 거 있고, 정부 조직법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지나치게 너무 공식적이고 규범적인 것만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학을 우리 이제 정부 현상도 어떻게 보면 정치 현상의 일부분이겠죠, 그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봐야 되는데, 정부가 구성된 측면은 우리가 법적 제도론 접근 방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론 법적인 거에 따르겠지만 그 속에는 사이 행위자라는 게 있어요. 액터, 그죠? 폴리티컬 액터가 있다고. 그것이 이제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한 행위자가 돼 있고, 당의 대표, 당 대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집단,
이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 엘리트, 권력을 엘리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많은 어떤 단체들 이런 것들이 또 정치 엘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엘리트라기보다는 정치적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정치적 작용을 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금 이와 같이 법적 제도론 접근 방법은 너무 이제 정부의 구조, 제도, 법상의 헌법이나 여러 가지 각종 법에다가 써 있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태적이라기보다는 정태적이다. 이게 정태적이다. 스태틱하다. 다이나믹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구조상의 특징이라든지 공공 정책과 연계성 이런 걸 잘 분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써놓은 것처럼 따라서 정부의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는가라든지 그들 간에 어떻게 경쟁이 일어나는지 협상이 일어나는지 협력이 일어나는지 이와 같이 다이나믹 어떤 프로세스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소멸하고 등등 이런 같이 다이나믹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어떤 동태적인 현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또 인포멀한 측면, 비공식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지나치게 정태적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의 내용이나 성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본 것을 분석이 좀 결여되어 있다, 간과되어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이론들이 나온다 후에. 그러나 모든 이론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그러면 하나가 끝나면 전부 다 완전 새로운 이론 나오고 옛날 건 깡그리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하나가 줄고 나면 새로운 게 또 나타나요. 그 밑에서.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발전하다가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어떤 일정한 지위를 또 가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문제점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가 나타나고 거기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런 식의 어떤 하면서 역사적 발전이 되어 온다. 대부분 이론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가 문제를 지적해요. 그럼 다른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반작용 때문에 또 다른 이론을 또 이야기해. 그리고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근데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져서 좀 현상을 우리가 이론이라든지 관점이라는 것은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죠? 적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수렴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정태론적인 어떤 제도론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쓰는 것처럼 다원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제도론에서 좀 이제 이탈하는 어떤 경향들이 분석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제 다원론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된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찰만으로는 통치 형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통치 현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고찰을 하려면 정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누가 하느냐? 그럼 이익 단체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다음 어떤 개인 엘리트도 들어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봐라. 그 프로세스의 어떤 과정을 갖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쪽은 아까 말했죠. 한쪽은 이제 공식적인 구조와 제도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구조와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political actor들이죠, 그죠? 예, 그 액터들의 그 다양한 경향들을 갖다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이제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액터들, 그래서 대통령, 수상, 장차관 이런 정무직, 당의 대표, 그 다음에 엘리트도 있지만 바깥에서 이제 정당도 있지만 이익 단체도 만들어지고 또 각종 사회 단체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 과정에서 같이 이제 경쟁하고 협력하고 서로 간에 갈등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생긴다. 그게 다이나믹 프로세스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태론적인 어떤 법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런 다원적인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생겼다. 다원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게 다원적이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익 집단의 활동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시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다면은 그러면 완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론이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어떤 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정치학 역사를 치면 뭐 근대 정치학은 사실 이제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유럽에서의 정치학 이런 것 주로 정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이 강했고, 그다음 정치적 역사에 관한 어떤 정치사적인 어떤 연구들이 강했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사회과학적 이론의 사회과학의 냄새가 나는 어떤 이론을 갖다 가지고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상당히 이제 미국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집단에 관한 이론들이 미국에서도 1920년대 이럴 때 많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들 이제 다른 사회과학들,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또 여러분들 또 위해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분야로 우리가 바로 공부하고 있는 행정학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에서 이제 전환이 되었다. 행정학 초기에 사실 정치학에서 일부 분리되어 나온 학문이거든요. 정치학자들의 일부가 사실 정부의 어떤 구조와 관리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걸 갖다 보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자 이래서 정치학의 한 일분과로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가게 되면 특히 미국에서는 아직도 정치학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정치학이 일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이제 학과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학부에서는 잘 행정학과라는 것이 잘 학부에는 잘 없어요. 다 대학원 과정으로 돼 있어서 행정대학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특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행정학이 이제 법과대학에서 다루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식적이고 법적인 내용이 좀 더 많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의 학문은 이제 행정학이 좀 더 관리과학적인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경영학적인 기반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학과 경영학에 혼혈하다 행정학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초기에 정치행정학자가 폴 애플비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1920년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과학들의 이제 사회학, 심리학, 그 다음에 행정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행태과학이라는 이름을 behavioralism, 행태를 다루는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전에는 여전히 이제 이러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자료에다 써놨죠.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가의 통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형태와 구조,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는 각 개인과 집단의 구조화된 행위 유형으로서 실제의 통치 과정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규제하는 준거 규범으로 작용한다. 제도가 뭐냐? 구조화된 행위 유형이다 이거야. 사람들의 행동을 규약한다 이게. 구조화됐다는 것은 어떤 틀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정한 어떤 행위 규범을 갖다가 만들어주죠. 법 제도가, 그죠?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따라서 여전히 법 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정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1930, 30년대부터 거의 뭐 80년대까지 행태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행태주의라는 과목이 사람들의 행태와 행동과 태도예요. 행태를 갖다 뭘 연구하느냐? political act의 행위자들의 행태와 행동과 태도를 갖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치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정량은 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화 형태를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의식과 행동의 태도들을 갖다 모아놓은 게 어떤 행태적 정향 그 자체가 바로 문화잖아요, 그죠? 가치와 행태적 정향, 오리엔테이션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떤 식의 사고를 한다, 어떤 식의 행동을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건 주로 이제 정치행정 문화겠죠. 일반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치행정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정치행정 문화 지나치게 우리가 호전적이라든지 어떤 아주 사람들이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산다든가, 어떤 사람들 어떤 문화는 맨날 너무 치고받고 싸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든가, 너무 어떤 부분은 너무 저기 좋은 관계를 아주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를 또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자치단체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정치 행정 문화를 갖다 따질 때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속성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그런 연구들을 갖다 우리가 행태주의적인 어떤 연구라 그러고, 그것은 이제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적인 그런 기반을 갖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과에서는 이제 조직론 배우잖아요, 그죠? 행정 조직론. 그 속에 보면 조직 행태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직무 몰입이라든지, 그다음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태주의적인 연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에 있어서 행정 조직론도 상당히 이제 행태주의적인 기반이 굉장히 강한 분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거든.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통계학적 기법을 써가지고 설문수 돌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가설을 수립해가지고 증명해 보려고 하고, 뭐 완전히 증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일정 시간 지나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 사람들이 떠나온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또 있다. 이게 그게 뭐냐? 그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 강조하던 바로 그거 법 구조와 제도, 응?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여전히 규율을 하더라. 이게. 그래서 나온 것이 제도를 갖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도를 갖다가 잊지 말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신제도론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이미 제도론은, 그래서 신제도론 나오니까 옛날 제도론은 구제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앞에 이게 신자가 뉴, 네오 이거 붙은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한동안 원래 제도가 있었고 그게 제도를 반대하는 그룹이 나타났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집단을 갖다 강조한다든가 행태를 강조하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그게 반대하는 그룹이 또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흐름이 또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신제도론이니까 옛날 거는 굳자 붙인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 그 거버넌스란 말 들어봤겠죠, 그죠? 요즘 나오는 거버넌스는 뉴 거버넌스라 그래요. 근데 뉴자를 빼고 그냥 거버넌스 그러지만 옛날에도 거버넌스는 있었어요. 항상 새로 나오면 뉴예요. 그럼 세월 지나면 그 뉴는 올드가 되죠, 그죠? 다른 새로운 뉴가 또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요즘 나오는 그런 새로운 제도론을 신제도론이라 그러고,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했던 것의 기본적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신제도론은 옛날 것 그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다 또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식적인 제도만 얘기했지만 요즘 말하는 신제도로는 비공식적인 것도 제도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규범과 철학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딱 헌법에 딱 돼 있는 거, 법에 딱 돼 있는 것만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건으로 안 돼 있어요. 문건으로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 원칙들 이런 것들도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가 여전히 중요한데 옛날 제도랑 좀 틀리기 때문에 신제도론이라는 말이 붙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도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엘리트 이론을 갖다 살펴보겠는데, 이 엘리트 이론은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한쪽은 이제 제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도 위에는 사람적 행위자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아, 이거는 정치 현상에서는 우리가 정부 현상도 여기 움직이는 액트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폴리티컬 액트가. 그럼 그 액트가 뭐냐? 하나는 초기에 이제 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를 분석할 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 했는데 크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권력 엘리트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엘리트가 이 사회를 지배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를 고전적 엘리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엘리트 이론에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거예요. 빌프레드 파레토. 이탈리아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 파레토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옵티멀리티 그래서 파레토 최적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현실 정치가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학자예요. 사회과학자. 경제학에도 사회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게타노 모스카 이 사람도 정치인이에요. 정치 계급이라는 개념을 갖다 만들어냈어요. 통치 계급 이런 정치 계급 이런 단어를 갖다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로버트 미헬스 이 사람도 약간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연구를 했어요. 1940년대. 그 다음에 시 라이트 밀스는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예요. 대학 교수는 못 되고 바깥에서 이제 재학 학자가 됐는데 이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 사회의 어떤 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어떤 이제 진보적 사회학자예요. 파레토, 모스카, 미헬스 이런 이제 넓게 보면 사회과학자고 좀 더 좁게는 이제 사회학자 혹은 정치학자. 뭐 모스카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파레토는 사회학과 경제학, 미헬스는 사회학과 정치학, 밀즈는 뭐 사회학 뭐 이런 쪽이니까 사실은 뭐 어떤 학문이 조금 서로 그 경계에 있는 분야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갖다 소수의 그룹이 가지고 있다. 소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어요. 엘리트라고 부르는 소수의 그 엘리트는 대중들하고 틀려요. 왜? 그 사람들 능력이 출중해. 어떤 그룹에서 귀족 신분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력이 딱 머리도 똑똑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교육도 좋은 교육 받고 자기들끼리만 딱 배워요. 왜? 사회를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권력 엘리트가 뭐냐? 약간 특징을 써놨어. 정치 권력을 소유하고 사회 내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집단이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권력 엘리트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엘리트 이론의 기본적인 관점은 모든 정치 체제는 정치 계급과 피정치 계급으로 나눠지고 피정치 계급은 사실은 이제 지배받는 사람들이죠. 피지배자지요. 그죠?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정치 계급은 비정치 계급을 갖다 지배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게타노 모스크바예요. political class가 정치 계급이 바로 룰링 클래스다 이게 지배계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게타노 모스크바의 책이 이제 룰링 클래스예요. 그 룰링 클래스 안에 그 정치 계급이 정치 권력을 진 사람이 지배를 한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활동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스카와 파레토 이런 사람들은 고전적 엘리트 이론자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적 엘리트 이론자들이 이제 좀 나와요. 이제 아까 말한 바로 현대에 와서 좀 더 이제 이론을 아까 이제 시 라이트 밀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다원론이라는 것이 또 그 이후에 나오는데 다원론은 미국에서 이제 60년대 막 50년대 60년대 나오는 이론인데 그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살짝 미국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적 엘리트 이론 이렇게 이제 이론을 붙여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아래쪽에 그 내용에 여러분들 그 다 민주적 엘리트 이론 그러니까 로버트 저기 피트 바크라카, 모턴 바라츠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말. 그 사람들 가진 책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적 엘리트 이론 책입니다. 제가 이제 책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양새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다음 먼저 이게 내용을 갖다 특징을 갖다 살펴보면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그렇지 않은 소수로 나눠진다. 그래서 항상 소수는 권력 엘리트만이 사회의 소수의 권력 엘리트만이 사회 내의 여러 가지 가치를 분배하는데 관여한다. 그 다음에 권력 엘리트는 일반 대중들하고 그 출신 배경이 틀려. 사회 경제적 배경이 틀리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귀족 집안에서 나오거나 아예 좋은 집안에서 나오거나 지역 유지에서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걸 갖다 아주 자기 프라이드도 세요. 자긍심도 세고 자기들끼리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말해 여러분들 좋은 집안에 나오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특정 대학을 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혼으로 딱 뭉치고 그 다음에 정당 활동도 같이 활동하고 이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갖다 분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 쟤네들이 결국 그 사회를 갖다 지배하고 있구나. 파레토와 모스크바 볼 때 자기들 그 이탈리아의 19세기 말에 딱 정치를 현상을 보니까 바로 어떤 특정 집안 애들이 그 어떤 특정 지역 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나온 애들이 딱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영국 사회를 갖다 지배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권력 엘리트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문화를 또 형성하고 있어. 통치. 그래서 그 일단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자기들끼리는 똑같은 것을 갖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도 사회하고 내재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대중들은 저 사람들은 일반 대중은 정치 몰라. 우리가 정치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는 것이 너네들이 편한 거야. 여러분들 다 위해서 다 지배해줘. 우리는 뛰어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당연히 지배하는 게 맞고 우리가 여러분들 갖다 오히려 사회를 갖다 다 우리가 다 먹여 살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엘리트들일 때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바로 여러분들을 갖다 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한다. 엘리트 집단은 기존 체제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책이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대중들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집단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이지 너네들이 무슨 요구해가 우리가 바꾸는 게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예 정책을 딱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향적이다. 어느 사회나 엘리트 역할은 예외 없이 우리는 도미넌트하다. 지배적이다. 그래서 자유선거, 자유경쟁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심볼릭한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유경쟁을 실제로는 no way. 우리가 다 이름만 자유경쟁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 지고 있다. 상징적인 것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론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실제로는 자 여러분들 그냥 안 그러면 다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래 선거는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의견 내 그러나 우리가 다 지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대충 어떤 마인드인지 알겠죠,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인드예요. 요즘 뭐랄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꼰대 문화 꼰대와 같은 어떤 권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아까 이제 이런 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제 나오겠어요. 소수가 딱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회가 이제 발달하게 됐어요. 19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영국의 1770년대 산업혁명이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세대, 한 30년 뒤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은 결국 공장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서 자동화가 된다 이런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져. 그전에 사람이 전부 다 사람 노동을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 기계가 만들어졌어. 기계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성이 이제 혁명이 일어났어. 혁명적으로 일어나서 생산량이 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 산업혁명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의 결과는 뭡니까? 자, 경제 활동이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 소규모 가내수공업, 가내공업 이런 거 하던 그게 아니고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 예? 기업이 만들어져. 펌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이 생기고 회사가 만들어져. 회사 형태가. 수많은 알다 보다 회사끼리 거래하는 또 중개하는 기관이 생겨.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정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죠? 때로는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어느 정치인을 갖다 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법안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혹은 자기들이 이익 단체를 협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의회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당에다 돈을 대고 정당하고 연합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선거 과정에. 결국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익 집단 활동이 시작됐다. 이게 다 자본주의 발달의 결과예요.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확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겼어요. 조직이. 새로운 어떤 수많은 조직 형태들, 중간 매개체 회사도 조직도 생기고 회사도 생기고 전부 다 여러 가지 또 회사도 여러 형태의 회사들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그룹 분야 내에서는 또 협회를 또 만들어요. 협회나 단체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들 공제를 위해서 만들게 되는 협회 이런 거 만듭니다. 의사협회,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동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그 측면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을 봐야 된다. 집단을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익 집단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분야가 나오지만 이제 그 전체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익 집단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경쟁하면서 사회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래서 충돌이 되면 깨지면 사회가 파국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적당한 경쟁을 하게 되면 사회가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다원주의 이론이다. 이런 나중에 좀 더 이따가 나올 텐데 그런 다원주의 이론이 또 너무 한쪽을 또 강조해요. 자유로운 경쟁, 또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향력이 더 센 집단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또 엘리트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방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에 있도록 봤는데 바로 민주적 엘리트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버트 달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과 린블럼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달은 다원주의존 대표적인 다원주의론자인데 달도 나중에 자기 동료인 같은 이제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들이었는데 달과 린블럼 본인들이 달이 이제 린블럼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찰스 린블럼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사회가 지나치게 모든 것이 이제 권력의 한쪽이 힘센 집단이 분명히 있다. 때로는 미국 사회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 이런들이 월등하게 힘이 세다. 대기업들이 힘이 세다 이런 주장을 갖다 결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회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뭐 큰 어떤 돈 가진 집단들이 힘이 세다고 봐야겠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보력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또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들의 힘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자유민주 체제 내에서도 여전히 엘리트가 있다. 이렇게 데모크래틱 엘리티즘, 그게 이제 민주적 엘리트 이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사실은 이제 달과 린블럼이라든지 바로 뒤에 나오는 피트 바크라카와 모튼 바라츠인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책학 보면은 무의사 결정 이론 이런 게 있어요. Non decision making theory. 정책 결정 이론 가운데 의사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Non decision이에요. Non decision. 이런 개념을 갖다가 개발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볼티모어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학부 교수들이었는데 볼티모어 시가 이제 메릴랜드 주에 워싱턴 DC 옆에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 시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흑인이 많은 도시인데 볼티모어의 도심 재개발을 갖다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도시가 오래되면 중심 도시가 센트럴 시티, 도시의 중심부가 낡게 되잖아. 낡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사실은 시장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청 입장에서는 도시의 이제 재정도 시의 이제 재정 수입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멋지게 도시도 아주 멋지게 현대적 도시로 재개발해 가지고 낡은 아파트 단지들을 재개발해서 멋진 어떤 건물들 지어서 임대 수익도 올리고 시의 재정도 좀 튼튼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럼 또 한쪽에 많은 이제 바깥에 시민단체 활동에서는 그런 걸 갖다 요구를 안 하겠죠, 그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서 재개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두 개가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들은 계속 의회에다가 볼티모어시 의회에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그것이 의회 내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바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권력의 새로운 의미를 갖다가 알게 되었다 이거라. 그래서 바크라카 바라츠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 이 non decision이야. 그러면 non decision은 첫 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two faces of power. 권력의 두 가지 얼굴. 첫 번째 얼굴은 뭐예요? 특히 이제 로버트 달이 그러겠는데 무엇을 하게 할 수 있는 힘. 무엇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쟤는 그것을 갖다가 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나의 의사를 갖다가 쟤한테 관철시킬 수 있다 이거야. 응? 너 어디 가서 좀 이거 하고 와. 하기 싫어도 해가 온다. 그럼 나의 권력이 행사된 거겠죠. 그죠? 내가 쟤한테 A가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력의 얼굴은 내가 무엇을 하게 하는 힘이라면 이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뭐냐면 두 번째 얼굴이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이 무엇을 안 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on decision이에요. 바로 이 케이스처럼 볼티모어시의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안 짓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이제 새로운 어떤 측면을 갖다 발견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옛날에 소위 말하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전적 엘리트 이론가들이 새로운 엘리트들인 거예요. 그럼 여전히 엘리트가 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현대에 있어서도 엘리트들이 있네.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딱 권력을 쥐고 무엇을 안 하게 하네. 안 하고 있네. 응?
무슨 중요한 결정을 안 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네.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 여기 이제 자료에 써놓은 것처럼 권력은 엘리트와 대중을 구분하고 항상 서로 이제 민주적 엘리트 이런 앞에서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너무 서로를 갖다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엘리트의 존재를 항상 영속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가 조금 유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들은 민주적 엘리트는 뭐냐?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가 등장이 돼. 자, 새로운 어떤 정치인이 됐다.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됐다. 이런 엘리트가 된다. 그 다음에 정권 장악 경쟁에서 탈락한 엘리트는 다음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어떤 엘리트가 또 되겠죠. 그죠? 또 그다음 사회 자체가 아주 다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성격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도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새로운 엘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옛날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기들끼리 똘똘 지금은 엘리트가 순환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엘리트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분상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집단 소속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능력을 길러서 엘리트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옛날하고 이제 뭐 현대라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들이 1950년대 활동하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1880년대, 90년대 생각하고 1950년대, 60년대 생각하고 이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가 처음부터 어떤 그룹이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 엘리트가 변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엘리트 안 있었던 사람도 엘리트가 될 수 있다. 엘리트는 순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유 경쟁 선거를 가지고 있고 집단끼리 서로가 제도상으로 경쟁하도록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도 소수 엘리트가 정치 권력을 정치 과정에서 소수의 그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올 수 있다 말이야. 사실 달은 딱 이야기하면 엘리트란 말은 안 써요. 달은 절대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용어를 쓰죠. 림블런도 그래서 근데 엘리트란 말을 쓴 사람은 저 뒤에 앞에 저 있는 바크라크와 바라츠가 민주적 엘리트즘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그룹에다가 그러면 내가 달과 린블럼 왜 넣어놨느냐? 달과 린블럼도 원래는 다원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둘은 수정 다원주의자.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현을 안 해놨지만 수정 다원주의자고 바크락과 바라츠는 새로운 민주적 엘리트론자는 둘이고 앞에 달과 린블럼은 수정 다원론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둘은 뭐 시작점이 좀 틀리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엘리트라는 관점이 셌던 거고 바크락 바라츠는 달은 원래는 달과 린블럼은 다원주의를 시작했는데 다원주의 내에서도 결국은 대기업이라든지 다국적 기업 특정 어떤 그룹들은 힘이 상대적으로 때로는 거의 어떤 구조적으로 힘이 더 세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오리지널 어떤 다원주의적 관점을 조금 더 약화시키고 순화했고 수정했다. 이래서 수정 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엘리트가 영향력을 달은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달은 엘리트란 말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다만 영향력이 더 있다. 그러니까 특정 그룹이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런 측면에서는 두 그룹이 조금 이제 만나는 접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놓고 이제 엘리트론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서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나왔어요. 둘은 바크락과 바라츠는 사실은 정치학자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 밀즈는 급진적인 어떤 진보적 사회학자예요. 미국 사회에서 리슨 양키즈라 들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뭐
당시에 큐바도 갔다 오고 막 그래서 미국의 이제 힘이 누가 책 이름이 자기가 쓴 책 이름이 밀즈가 쓴 책 이름이 사회학적 상상력, Sociological Imagination. 그 다음에 Listen Yankees, 양키들아 들어라. 그 다음에 The Power Elite, 권력 엘리트라는 책 자체가 책 이름이 권력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런데 이제 엘리트 이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제 당시에 이제 밀즈는 어떤 거냐?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제, 군과 산업계의 어떤 권력 네트워크가 있다. 의회에 국방위원회라든지 국방성, 외무성, 그 다음에 이제 군대의 장성, 그 다음에 저기 로키드 마틴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군수 물자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딱 사실은 딱 똘똘똘 뭉쳐 있어. 미국 사회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을 갖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갖다 지배한다. 이것이 이제 권력 엘리트의 이제 밀즈가 말하는 권력 엘리트 이론이에요. 여기는 돔 호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돔 호퍼는 이제 사회학자인데 Who Rules America 이런 책을 썼어요. 누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앞에 봤더니 이제 게타노 모스카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룰링 클래스. 누가 미국 사람 rules 이런 단어를 썼다. rules라는 건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Who rules America? Who rules America lately? 최근에 Who rules America in the 80s, 90s? 뭐 이 사람 80년대는 누가 지배하고 90년대 누가 책을 갖다 시리즈로 쫙 냈어요. 돔 호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달이나 달 제자들이 달에 이제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데 수많은 제자를 갖다 길러냈죠. 그래서 이제 달과 달의 그 제자 및 여러 동료들 입장을 같이 공유하는 여러 이제 미국의 주류 학자들을 갖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들을 갖다 쭉 미국 사회가 그렇게 다원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다원적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왜냐하면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좀 더 나은 게 되고 그 다음 세월 지나면 또 선거에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다운지 아니겠어요, 그죠? 마치 시장에서 서로 간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시장에서도 막 그러니까 정당끼리 서로 이제 상품 내놓고 정강 정책이라는 상품 내놓고 경쟁하고 거기서 팔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자가 시장 가서 물건을 갖다 딱 보면서 비교해가 사듯이 그러면 이제 정당은 공급자로서 정책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우리 수요자는 국민은 시티즌은 그 정책을 갖다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픽업하고 어떤 그룹에다가 권력을 준다 이거죠.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소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이 사회는 그냥 엘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트는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그룹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럼 엘리트는 영속적인가? 아까 그랬죠. 영속적이다는 사람도 있고 영속적이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한 입장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즈는 여기 써놨어요. 1950년대 미국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군대의 장성, 대기업의 임원,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는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라는 이런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 정치 참여의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지배를 갖다가 더욱더 영속화, 공고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정 기회 주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거도 안 해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만족할 거잖아. 선거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또 흥분해가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겉으로는 뭐 자유로운 경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다 쥐고 흔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이런 건 여전히 우리가 수많은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습니다. 근데 원문을 갖다 제가 좀 써놨어요. The power elite describ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elites, noting that they share a common world view.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공통의 세계관. That power rests in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within the elite of society. 사회 내에 있는 엘리트 집단 내에 권위가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뭐냐? 그 구성 요소가 밀리터리, 메타피직. 군대의 어떤 메타피직스가 뭡니까? 형이상학이죠, 그죠?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 In other words, military definition of reality. 현실을 갖다 군대적으로 해석을 한다. Class identity. 그 다음 또 어떤 생각이냐? 계급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동일한 계급이다 생각했다. Recognize themselves as separate from and superior to the rest of society. 다른 사회 일반하고는 우리는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확실하게 우리는 탁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계급 아이디어티를 우리는 뛰어난 계급이다. 우리는 군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interchangeability. 어떤 겁니까? They move within and between three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hold interlocking positions of power. 바로 그 그룹들 내에서만 움직인다. 자, 군대 장성하다가 대기업의 임원으로 가고, 또 하다가 또 선거 과정 또 하면 다시 또 정치권의 고위 관리가 되고 차관하고 국방부 차관하고 주요 연구소의 소장하고 이러면서 빙빙 돈다 이거죠, 그죠?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딱 뭉쳐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래쪽에 쭉 써놨어요. Maintaining a permanent war economy. 역속적인 군수 산업이죠. 군수 산업을 유지한다 이게 전쟁 경제, 영속적인 전쟁을 위한 경제를 갖다가 유지시키고자 한다. 군비를 계속 확충해. 그 속에 자기들 이득을 하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이 상당히 이런 이제 군산 복합제에서 지배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런 이제 밀즈도 있지만 가브리엘 콜코라는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도 이런 비판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촘스키 언어학자인 촘스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 갖다 이야기 많이 하고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윌리엄 돔호퍼 argues in the book Who Rules America that power elite wields 권력을 갖다가 휘두른다. In America through its support of think tanks. 자, 연구소 조직, 싱크탱크. 그다음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재단이나 협회, 재단. 그다음 커미션스 각종 위원회, academic department 대학의 여러 가지 학과들, 뭐 정치외교학과나 뭐 이런 데서 자기들 똑들 뭉쳐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Additionally, he argues that the elite controls institutions through overt authority, not through covert influence. covert는 덮여진 거잖아요. 숨겨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행사한다. overt. 권위를 딱 가지고 있다. 드러난 권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비판적인 검토는 다음과 같은 다운주의자 중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정 다운주의자라고. 또 달리는 어떤 사람들 신 엘리트론자 그런데 실제로는 수정 다운주의라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학자들은 사회 내에 엘리트는 있지만 엘리트 집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엘리트의 경쟁에서 법에 의해서 서로 교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엘리트들은 법적인 걸 갖다 따르기 때문에 법과 피치자 이익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엘리트론자 위에서 엘리트론 일반 이론입니다. 일반 이론 비판하면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딱 두 그룹으로 그죠. 엘리트와 대중으로 딱 구분하는데 일률적으로 우열을 구분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나중에 엘리트가 지배하는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를 갖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가 나타난 나치즘으로 자칫하면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 과정에서 다수 지배적인 엘리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한국 사회도 점점 이렇게 계층화, 성층화가 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층화, 성층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이 좀 자유로울까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죠, 그죠? 지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물론 도시에 나와서 산지도 오래됐고 서울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지만 태어날 때만 좀 시골에서 있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고등교육 받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참 우울한 현실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민주적 어떤 과정이 더 이제 제도화돼야 되고 많은 어떤 사회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기를 갖다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이제 뭐 굳이 이제 몇 가지 자꾸 내가 비교하는 관점을 써놨는데 이러한 이제 엘리트 이론하고 제도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제도론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부 조직이라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엘리트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이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자와 집단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하나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도는 정태적인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집단 엘리트를 갖다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태적인 측면이 좀 있다.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 하나는 제도 이거는 액트와 프로세스에 관한 거다. 그런데 그 액트가 소수의 그룹이죠, 소수의 집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제 집단의 이론인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엘리트도 사실은 집단이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집단 좀 더 그걸 하는 포커스는 틀려. 여기는 앞에서 말하는 엘리트는 권력 엘리트에 관한 거예요. 권력 집단만 얘기하는 여기서 나오는 집단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양쪽 다 폴리티컬 액터들이죠, 그죠? 정치적 행위자들이죠. 자, 요 다음 시간에 집단 이론과 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